안녕하세요. TAT 2급 이번 시간에는 이론 영상 중에서 이제 소득세 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T 시험의 과목은 재무회계가 있죠. 출제되는 과목으로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번 시간에 다룰 소득세입니다. TAT 2급을 공부할 때 대부분 이제 FAT 1급을 공부했거나 합격했거나 해서 이제 그 다음 자격증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FAT 1급에서 재무회계도 일부 아주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요. 부가가치세도 거의 한 6, 70%는 공부를 하고 이제 넘어오죠. 근데 FAT 1급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과목이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TAT 2급을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는 소득세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특징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반드시 거의 여기 이제 근간이 돼서 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항목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파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소득세 의의 그리고 소득세 특징 이런 것들인데 TAT 2급 시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시험의 범위가 소득세는 객관식 이론으로는 해봤자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3점씩이죠? 해봤자 이제 객관식 이론형으로는 6점 정도 배점인데 이 소득세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실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뭐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원을 등록하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이제 연말정산. 요 세 개가 점수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편에서 소득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처음부터 특징이나 의의 같은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떤 건지 잘 정리하셔야 이제 뒷부분에 실무까지 무난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세는 개인이 돈을 벌면 그 개인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세금의 이름이 소득세예요. 그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할 때 잠깐 이렇게 줘볼까? 소득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은 크게 둘로 나눠요. 우리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개인이죠. 근데 법인들이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받는 순간 그 자체가 또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 LG 이런 인격들. 자,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게 되죠. 근데 법인 설립하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돈 벌면 무슨 세금 내요? 돈 벌었으니까 소득이 생긴 거잖아. 그럼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법인이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 동시에 개인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 그러면 둘 다 소득세인데 그 소득세의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돈 벌었을 때 세금 내는 건 개인자를 빼요. 그리고 그냥 소득세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거고요.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소득이 발생됐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법인 소득세 너무 길고 그냥 소득세는 개인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법인세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소득자라는 글씨를 빼고 법인세라고 부르자. 그래서 세법의 이제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소득세법은 누구를 공부하는 거냐?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부하는 거고요.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가 계산되는 과정과 법인세가 계산되는 과정 중에 근간이 되는 건 소득인데 그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구하는 과정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은요. 개인 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부를 거고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고 부른다는 거고 둘 다 소득이 일정 범위 소득의 구간을 쭉 만들어 놓고 소득의 구간 중에 0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 구간을 벗어나면 조금 더 높은 세율 이렇게 구간별로 과세해요.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돼. 근데 그 누진세율은 개인 소득만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 소득세도 그래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통점도 있지만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세금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달라.
근데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 근간은 하나 같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법인세 공부할 때는 무슨 자격증 공부해야 돼요? 1급까지 가야 되죠? 세무 중심의 자격증이 이제 1급으로 가는 거죠. 텍스 자격증이. 근데 요 소득세는 딱 2급까지 공부하는 거지. 2급에서 조금 더 나가서 1급에서 조금 더 공부하거나 그래서 법인세는 항상 최고 자격증을 시험 볼 때 나오는 과목이에요. 상당히 어려워. 근데 소득세도 어렵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왜 법인세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냐면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고 개인은 나와 여러분이거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알바해가지고 세금 낸 적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세금 낸 적 있고 저도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면서 소득 활동을 하니까 세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더 빨라. 근데 법인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어. 여러분이 개인이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법인이 아니잖아. 법인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기업 실체 가정을 깔고 이제 법인이라는 회계 처리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하는 거지.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기업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할 건가? 실체가 없지. 사실은 없어. 삼성전자라는 인격이 생긴 거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거라고 보면 되죠. 자, 지금부터 법인세를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할 건데 왜 얘기하냐면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하고 비교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과정들을 좀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소득세에 대해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를 얘기할 때 또 하나를 비교할 게 있네. 아, 힘들어요. 그쵸, 공부가. 부가세. 자, 부가세는 단계마다 과세하고 소비자가 부담하고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르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불렀어요. 부가세는. 근데 소득세는 내가 번 거 내가 내는 거야. 본인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의 부담도 본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그래서 그 세금은 조세와 관련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가 일치해. 그렇게 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불러요? 직접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직접세야.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세는 간접세. 두 번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이렇게 과세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특별히 인적 사항이 다르면. 부가세는 그런 거 관계없잖아. 부담 능력 고려하지 않죠.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가 있든 아니면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든 이런 거 구분하지 않잖아. 그 물건에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공급을 받으면 항상 10%를 부담하죠. 수출일 때만 영세율이고. 근데 부가세처럼 이렇게 그냥 물적 세금이 아니야. 우리 소득세는 인적 세금인 거야. 세금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고요. 인적사항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이 둘 다 1억인데 1년 동안에 연봉이라는 게 금액이 똑같아. 다 과세가 됐어. 둘 다 1억이야. 근데 얘는 부양가족이 많아. 얘는 혼자 살아.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계산할 때 얘가 훨씬 적게 나와. 얘가 무조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인적사항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과 전혀 인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만 있는 상태에서 출발되는 세금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 능력을 고려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이런 공제 항목이 내 소득을 공제해준다 이런 뜻이거든. 소득을 공제해주면 세금의 부담이 훨씬 작아지겠죠. 그런 걸 고려해줘요. 개인소득세. 자, 그 다음에 열거한 대로 과세한다. 이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인데 소득세는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결혼식 하는 날 뭘 많이 받아요. 결혼식 하는 날 뽕 빼는 거죠. 지금까지 내 친구 결혼식, 누구누구 결혼식, 친척 결혼식 갈 때마다 내가 얘 결혼할 때 얼마 축의금 냈는지 나름의 이제 적어 놓잖아. 머릿속에 적든 메모장에 적든 일기장에 적든 다 적어놔. 그랬다가 드디어 내가 결혼하는 날 내가 뿌렸던 돈을 다 돌려받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회계적인 용어로 얘를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부채, 채무로 잡았다가 채무가 아니구나. 채권으로 잡았다가 상대방은 이제 그런 거니까 채권으로 걸어놨다가 이 돈이 들어오면 채권이 회수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말하진 않지. 이게 사람이 쪼잔하게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뿌린 돈들을 결국은 이날 좀 많이 걷어야지. 그치? 이때까지 내 살아왔던 삶이 한 방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그래서 뭐
뭐 스몰 결혼식 한다. 결혼식 안 하고 우리 둘이만 그냥 새롭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은 해야지만 결국엔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삶에서 몇십 년 동안 이 돈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못 거둘까 봐 결혼하는 거잖아. 결혼식을 하나 하는 거잖아. 이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만약에 1억이 들어오면 결혼식 비용이 만약에 3천이고 밥값이 2천이고 등등등 해가지고 6천이 나가면 뽕 뽑아서 4천은 건지겠지. 그치? 그러나 이거는 뭐 남의 얘기지. 1억이 어떻게 들어와. 자, 여튼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이 만약에 1억이 들어왔다 해봅시다. 축의금, 개인이 어마무시한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축의금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안 해요. 왜 안 할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개인이 결혼해가지고 축의금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세무서가 와가지고 일일이 축의금 누가 냈고 누가 냈고를 다 확인해. 카드 결제 안 되잖아. 그치? 무조건 현금 박치기. 이 개인이 다양한 소득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소득을 다 과세하진 않아. 그러면 개인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냐? 세법에다가 다 적어놨어.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놔. 다 적어놓고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겠대. 그게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주식에 대해서 뭐 가상자산도 과세한다, 뭐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다가 뭐 폐지하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열거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자, 우리나라의 개인이 다양한 소득 활동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소득 활동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소득들이 생기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지 말지 국가가 고민이 되는 거지. 그 중에 이미 지금 현재 아직 과세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중에 주주 중에 개미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어떤 특정 기업에 어마무시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 어차피 조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개미처럼 이렇게 주워 먹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개미 아니에요? 개미 아니고 정말 여왕벌 같은 주주는 다 누구야? 사실은 그 회사의 아들내미 딸내미지 뭐. 그런 거 아닌가? 특수관계인들이 다 그 기업의 대주주지.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다 제3자들은 다 개미예요. 주식 살 수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렇게 내가 개미로서 이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주로서. 참여 자체가 안 돼. 말만 주주야. 그러면 이 주주들이 오늘 100원의 주식을 샀다가 내일 500원 될 줄 알고 사지.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바로 사고 단타로 팔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400원 이득 먹으면서 우리는 기뻐하죠. 사탕 먹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400만 원 벌고 4천만 원 벌 때 이 개미 주주들에게 너 돈 벌었으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네. 너 개인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돈 번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400만 원이면 400만 원에다가 너한테 세금을 부과할 거야. 또 소득이니까 소득세 내!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치? 상장 기업에서 대주주거나 비상장 거래하거나 이런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양도소득 과세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하지. 이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주식을 투자해서 양도소득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돈이 많다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안 친할래. 돈만 많아. 양아치들이 많아. 여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가 과세하지 않아.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마음껏 주식을 투자하게 해.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해야지라고 했던 거야. 근데 계속 이게 좌절되고 그러지. 난리가 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내는 사람들은 개미가 아니야. 진짜 주식 투자해가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개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개미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미가 아니야. 이미 거의 대주주 근처까지 간 사람들이야. 돈 많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과세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지. 자, 그 얘기는 아직 열거 안 됐다. 그래서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고 쓰여 있는데 단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유형별로 포괄주의로 과세한대. 여기서 유형별 포괄주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중요한 것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반대 입장이라는 거야. 그럼 소득세는 제가 지금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요. 열거된 대로만 과세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너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그래서 얼마 남겼어? 그게 소득이니까. 내가 1년 동안 내가 돈 통장에 들어왔어. 근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내가 번 건 아니야. 이것이 수익의 개념이고요. 이것이 비용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익이 나누죠.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이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에요. 수익 이퀄 소득은 아니죠. 그쵸?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지. 비용 뺐는데도 벌었으면 그게 소득이지. 개인 사업자들이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1년 동안 100원 들어왔지만 비용이 120원이었어. 그럼 손실이잖아. 손실 났으면 세금 낼까? 안 내지. 소득이 있어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 수익이라는 개념, 우리가 회계에서 공부했던 수익을 세법에서는 소득세에서 수입이라 불러. 수입. 총수입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개념을 세법,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불러. 그래서 1년 동안 번 돈 더하고 나간 거 더하고 해서 소득을 계산해. 이렇게 소득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할 때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았다. 그럼 이자 소득 이렇게 따로,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 받았다. 배당 소득 따로, 사업 소득 따로, 근로소득 따로, 연금 소득 따로, 기타 소득 따로, 다 따로따로 소득별로 원천별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나중에 이제 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고 하는 거는 그다음. 그러니까 소득은 원천별로 과세합니다. 이자면 이자, 배당이면 배당이지 다 섞어서 뭉땅 다 묶어버리진 않아. 처음부터. 근데 나중에는 얘가 다 합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 그거는 뒤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소득은 어디에서 샘솟았는지에 따라서 이자는 이자로, 배당은 배당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식으로 과세해요. 그렇게 과세하는 방식이 소득원천설이라고 불러요. 소득별로 과세하고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그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제가 소득세를 얘기할 때 법인세를 비교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 법인세는 똑같은 소득인데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법인이라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둘 다 학원이라고 생각해봐. 동네 학원이고요. 요거는 개인이 동네 학원 한다. 그러면 소득세 나겠지. 개인이 사업하니까. 근데 메가 스터디 뭐 이런 데 큰 데 있잖아. 거긴 뭐야? 법인이지 뭐. 둘 다 학원이야. 학원인데 법인 학원이 있고 개인 학원이 있어. 그러면 개인 학원은 무슨 세금 내요? 그러면 소득세. 법인 설립 안 했잖아. 그러면 소득세인 거야. 그냥 무조건. 근데 학원이 법인 설립하고 소득이 생겨. 그럼 법인세야. 그러면 이 소득과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법인세는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과세하냐면 1년 동안 얼마의 벌을 벌었고 얼마 동안 나갔고 이런 개념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기간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초 1월 1일, 기말 12월 30일. 처음에 100원으로 출발했어. 우리 회사가.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한 1,200원 된 거야. 나 그럼 1년 동안 얼마 번 겁니까? 1,100원 번 거잖아. 순수하게. 자, 근데 여기서 이 100원과 이 1,200원을 말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있죠. 근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죠. 그럼 뭐죠? 자본이죠. 우리가 당기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로 붙어요? 자본에 붙죠.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결국 무엇 때문에 증가됩니까? 다른 거 다 배제하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1년 동안 번 돈. 그럼 이런 거야. 우리가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돈, 쓴 돈 이런 개념으로 안 해. 이런 개념으로 안 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자본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순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가겠대. 너 순자산 자본이 처음에 100원이었어? 우리가 100원, 1200원, 1100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금액은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구는 그러냐면 법인세는. 그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100원으로부터 순자산, 자본이 시작했고 기말에 갔더니 자본이 1200원이 되었다. 그 얘기는 자본은 1100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증가된 거라면 내가 1년 동안 1100원 번 거구나.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세는요. 12월 말일에 얼마 있어? 1200원. 네가 말하는 이 재산이라는 건 순자산을 말하는 거야. 자산 아니고 부채 말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지. 자산이 아니야. 자산은 내가 번 거 아니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지. 갚고 내 거 빼고 나면 진짜 내 거는 자본. 그래서 12월 말에 네 자산이 지금 1200원이야. 근데 1월 1일에 얼마였어? 100원이었어? 그러면 1100원 벌었네. 그럼 1100원 세금 내. 끝. 이게 끝인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걸 판단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법인세가 훨씬 어려워요. 몇 배 어렵냐면 법인세는
법인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다양한 법인에 대한 이 거래들이요. 끝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 그러니까 법인세를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해. 하여튼간 근데 개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되면 이 1,100원이라는 돈 안에 어떤 이자를 벌은 건지 배당금을 벌은 건지 아니면은 뭐 땅을 팔아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는 건지 되게 많잖아요. 외화 환산 이익이 있는 건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 모든 것들은 이자든지 배당이든지 구분하지 않아. 그냥 포괄적으로 과세해서 벌었으면 과세할게 끝. 그리고 너의 이름은 법인세. 그래서 합쳐서 과세야. 포괄적으로 과세해. 그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소득의 원천별로 막 일일이 다 띄어가지고 이 중에 이자는 얼마, 이 중에 배당금은 얼마 이런 거 없어. 그냥 포괄해서 과세하는 방식. 그런 과세 방식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불러요. 두 개를 딱 완벽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구분했어. 그럼 딱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소득세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은 소득 원천설 그리고 열거주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열거주의 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그중에 소득세 중에 이자 소득이라는 소득과 배당 소득이라는 요 두 소득은요. 매년 소득이 되게 다양한 게 계속 생겨. 파생돼. 주식을 가지고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채권 가지고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자랑 배당이 섞여버리고 막 다양한 상품들이 생겨요. 금융상품. 그러면 그 금융상품으로 통해서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지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거야. 그리고 매년 나오니까 매년 세법을 개정해야 돼. 너무 골치 아프네.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만큼은 열거를 포기하자. 그냥 이자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하듯이 너가 처음에 100원 있었는데 1,200원 남았으니까 1,100원 벌었으면 아유 그래 이자로 볼게.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객관식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과세소득을 규정할 때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 있고 열거주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가 원칙이지만 단 이자 배당만큼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소득세는 열거주의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자 배당만큼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인 거야. 객관식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득 원천설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된 대로 이배사, 근연기, 퇴, 양이 8개거든요.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안 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장 주식은 사고 팔거나 작물 재배업 같은 소득은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 안 해.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는 유사소득, 돈 받고 수익 분배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조문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요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금융상품은 법을 또 만들지 않아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공평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서 시험을 볼 때는 정확한 용어 자체가 중요하거든. 세법은 그냥 과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득원천 뭐 이렇게 열거주의 뭐 이런 말 그리고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이런 말 문장들이 단어들이 세법상의 용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예요. 개인별로 과세.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 부부가 됐어. 그래도 각각 과세하는 거야.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인 단위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단 예외가 뭐냐면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단 예외가 뭐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소득 공부할 때 할 건데요. 어떤 가족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씨 남편이 있어요. 이 씨 남편이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이니까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업장이 잘 돼.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이제 소득이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40%까지 막 세금을 내게끔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게 부담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씨의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입력한다기보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 그러면 우리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씨와 배우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50% 50%라면은 얘가 50%에 대해서 얘 소득이라고 신고하고 이 배우자가 50%를 자기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각각 신고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다 더해졌을 때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전체를 반반씩 나누어서 신고하니까 요 구간으로 떨어져. 이 구간으로 얘도 신고하고 얘도 신고하게 돼. 그리고 세율은 뭐 예를 들면 절반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20%씩 부담해.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40%로 부담하는 것과 20% 내는 것과 당연히 세부담은 훨씬 감소하죠. 선생님, 20% 더하면 40%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2억이고 전체로 더했을 때 토탈 4억이면 4억에 대해서 40%까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최고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 40%를 절대 부담하지 않고 2억까지 해가지고 20%만 내고 2억까지 해가지고 20% 내니까 세부담은 20%로 끝나는 거야. 쪼개서 신고하면 쪼개서 소득을 나눌수록 소득은 나누면 나눌수록 세율은 감소하게 돼 있어. 세부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악용해서 이 씨가 진짜 공동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집어넣고 배우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요.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이게 진짜로 이 씨하고 김 씨하고 둘이 공동사업해가지고 자본도 출연하고 둘 다 음식을 각각 하고 그래서 소득을 분배받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각각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소득을 나누기 해가지고 세금을 탈세하려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가족이랑 많이 하거든. 가족들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허위로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너 배우자 너 원래 아니지. 따로따로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지. 그러면 됐고 원래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너 걸렸어. 너 걸렸으니까 이 경우는 각각 하지 않을 거고 이 씨에게 2억과 2억 다 더한 4억을 모두 너에게 과세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때만큼만 합산 과세하는 거야. 이런 경우 탈세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그런데 매우 매우 많아요. 그리고 찾아내기 어렵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씨가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걸리고 뻔하니까 진짜 생남 넣어놓고 따로따로 신고하고 얘한테 조금 돈 주고 이 소득은 다 얘 거고 이 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공동사업인 경우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허위로 무언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때는 이 씨에게 몽땅 다 몰빵으로 과세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합산 과세한다는 예외입니다. 원래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하는 방식이 종합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있고 막 그래요. 과세 방식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과세 방식을 뒷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볼 건데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게 뭔지 그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소득을 그게 종합소득, 분류소득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분류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앞자타서 외우시면 좋아. 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기, 그리고 퇴, 양에서 소득세가 한 8가지의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면 내가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10년째 되는 연도에 퇴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을 만약에 뭐 5억을 받았다 해볼게. 그러면 그 5억이 X 10년도에 5억을 받으면 이 10년도에 이 사람의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소득이 생기겠죠. 5억이면 소득의 구간이 커지겠지? 소득의 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은 높아진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억울한 거야. 이 사람은 5억이 10년간 계속 누적이 돼서 X 10년에 받은 것 뿐이야. 사실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 10년간 쌓여